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여성이에요. 제게는 출산과 더불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21년 만에 찾았거든요. 엄마 없이 사는 동안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으면서 한때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1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가 저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친할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 살림을 때려부수는 아빠한테 저를 버려두고 떠난 엄마였기에 그거를 듣고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안 됐다는 생각보다도 미움이 더 컸던 때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눈앞에서 보고 나니 마음이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두었던 그리움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눈물겨운 모녀상봉이 일어난 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이 하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제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나를 옳게 취급은 고사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누이가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제 시누이가 무슨 짓을 벌여왔길래 저희 모녀 앞에서 사색이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이전까지만 해도 꽤 행복한 집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좋아서 집안에 웃음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재단사였는데 명동에 있는 의상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태어나고부터는 의류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도 명동에 있는 의상실이었대요. 엄마는 그곳 단골 손님 딸이었고 저희 아빠는 잠깐 의상실 일을 돕고 있던 재단사 보조였는데 첫눈에 엄마한테 반해서 줄기차게 쫓아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잘 사는 집 외동딸로 유명 여대를 다니던 엄마에 비하면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저희 아빠는 누가 봐도 짝이 아니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젊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빠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틈만 나면 엄마가 다니던 대학까지 찾아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곤 했었대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대라서 따로 연락도 할 수 없었으니 모든 걸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한 번도 길이 엇갈리는 일 없이 만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엄마를 좋아했던 것처럼 엄마도 아빠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의도 빠지고 연애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덜컥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그 일로 저희 외삼촌들이 저희 아빠를 끌고 가 흠씬 두들겨 패기도 했고 외할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집에 가두시기도 했지만 결국엔 저희 엄마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해 당시 아빠 혼자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가면서 게임 오버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일로 화가 단단히 나신 외할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연을 끊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잘 사는 집 딸에서 가난한 재단사 보조의 아내가 된 엄마는 돈의 무서움을 태어나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창 젊을 때라서 두려움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결혼식장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더군요. 자신은 입어보지 못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정아빠 손을 잡은 채 버진로드를 걷는 신부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우셨대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갈 때는 늘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의류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생활이 조금 나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이게 다 제가 복덩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하셨다더군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저희 집은 꽤 행복했어요. 비록 아빠 혼자벌이로 생활을 해야 해서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워낙 야무지게 살림을 하셔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령 시부모님이 다치셨거나 시동생들 학비나 결혼 비용을 도와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 저희 친가는 시골에 있었는데 반듯한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좋을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톡하면 저희 집에 연락해 돈 부탁을 하시고 했던가 봐요. 제 기억에도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는 것 본 기억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빠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 사는 것도 빠듯한데 시댁에 돈까지 보내야 해서 엄마는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셨어요. 김밥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학습지 첨삭지도 아르바이트도 하셨죠. 그렇게 번 돈은 그대로 저희 친가로 보내지곤 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한테 전화해 말다툼을 하곤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때뿐이었어요. 저희 친가에선 아빠 눈을 피해 툭하면 저희 엄마한테 돈 부탁을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 몰래 돈을 만들어 시골에 내려보내곤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이상하게 부티가 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그렇고 제 친구 엄마들도 그렇고 저희 엄마를 대할 때는 묘하게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도 하나 없이 늘 수수한 차림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생수를 한 컵 따라 주었는데 그걸 보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보니까 너희 어머니 생각난다. 너희 어머니도 항상 이러셨거든. 우리 어릴 때 너희 집에 가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았어. 너희 엄마는 물 한 잔을 주실 때도 늘 컵에 작은 받침을 해서 주셨거든. 간식을 내어주실 때도 접시 밑에 패드를 깔아주셨고 꼭 레스토랑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랄까? 너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항상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엄마들이 그랬잖아. 너희 외가가 엄청 잘 사는 집일 거라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리고 제 습관이 그때 엄마한테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엄마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불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빠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의류업계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빠는 직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시겠다고 새벽같이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나가보셨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인력을 쓰겠다는 곳은 얼마 없어서 매번 공을 치기 일쑤였어요. 당시 경기가 안 좋아서 더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고 낮에는 막노동이나 이삿짐 센터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셨는데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돈을 물어주게 되고,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쳐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도 이삿짐 나르는 일도 더는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 때문에 오히려 빚만 늘어난 셈이었죠. 결국 아빠는 성차는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이었어요. 하지만 막노동파는 일이 고정된 게 아니어서 하루 일하고 2, 3일 쉬는 게 거의 일상이 되었죠. 그럴수록 저희 집은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졌고요. 당시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엄마가 일하던 고깃집에서 술이 취한 손님이 엄마한테 추근댔던 모양이에요. 당장 한푼이 아쉬웠던 엄마는 손님의 추태를 참고 넘겼던 모양인데, 문제는 아빠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였죠. 늦은 밤에 퇴근하는 엄마가 걱정됐던 아빠가 엄마가 일하는 가게까지 가셨는데, 전면 유리 너머로 엄마가 손님한테 추행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 길로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가 손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져 버렸죠. 그 바람에 허리를 삐끗한 손님은 저희 아빠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가게 주인인 저희 엄마를 해고했어요. 졸지에 직장 일을 잃고 합의금까지 물어내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이후 아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식이 손을 잡고 추근대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혹시 당신도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왜 가만히 있었냐고. 당신, 일한다고 밤늦게 다니는 것도 혹시 다른 짓 하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이 안 그래도 나 정말 힘들다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라도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잘 사는 친정 부모한테 가서 부잣집 딸로 살 생각이냐고. 그래, 가라. 나랑 은별이 버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가! 당장 니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건 없고,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마다 매번 돈만 까먹기 일쑤였던 아빠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술에 빠져 지냈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의처증은 나날이 깊어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살림을 부수고 엄마한테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엄마 모습도 얼굴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아빠를 버리지 못했던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온 지 15년 만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며칠 뒤 변호사라는 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몇 가지 서류에 아빠 도장을 받아가셨죠.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나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랑 이혼을 했다고요.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얼마 뒤 저희 집은 이사를 했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그리고 근처에 치킨집도 차렸어요.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던 우리 집 형편에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랑 고모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들었거든요. 저희 외가에서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적어도 내 엄마라면 남편한테 자식 잘 키우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돈 몇 푼 주고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를 통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아빠가 하시던 치킨집은 조류독감의 여파로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근근히 버티던 아빠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던 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하시던 치킨집은 고모랑 고모부가 이어서 하게 되셨고요. 말로는 제가 시집갈 때 가게를 돌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고모 내외는 가게를 몰래 팔아치우곤 도망을 치셨어요. 할머니 말로는 동남아 어디로 이민을 갔다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고모를 찾아간다고 한들 가게 판 돈을 돌려줄 리 만무하잖아요. 애초에 줄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몰래 도망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 후로는 친가 식구들과는 연락도 않고 살았어요. 지금의 남편은 소개팅에서 만나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면서도 친가에는 연락을 안 했을 정도로 완전히 연을 끊었거든요. 부모도 없고 부면에 친인척도 없는 천의 고아인 저를 시댁에서 반길 리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저희 외가처럼 제 시부모님이 아들과 연을 끊으신 건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집안 행사 때 저는 일절 부르지 않으셨어요. 집안 식구들 앞에 저를 내놓기가 부끄럽다 이거였죠. 어차피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무렵부터 이런 일은 예상했던 거라서 딱히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 사랑은 못 받아도 내 남편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라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죠. 난임 클리닉에도 가보고 임신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봤지만 이상하게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길 정도로 제가 예민하게 굴었더니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머리에 500원짜리 땜빵까지 날 정도로 고민할 게 뭐 있어.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도 그땐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제가 아이 갖는 거에 혈안이 됐던 건 아이라도 없으면 언제고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산다던 사람이 한순간에 헤어졌는데 남편과 저는 그 정도로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됐던 거죠. 결혼이라는 게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을 이어줄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게 그건 아이였던 거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자 마음을 먹었더니 오히려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도 저는 늘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시댁에서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러다가 언제고 남편한테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돼서 무서웠어요. 지금이야 남편도 자기 부모보다 저를 챙긴다지만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는 게 힘들어지면 언제고 떠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남편한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합의하에 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거들떠도 안 보시던 시부모님이
명절에 저도 부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동안 남편만 명절 당일에 잠깐 얼굴 비추고 돌아오곤 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식사 말미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회사에서 일을 꽤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너희 회사 김전무가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 그 친구가 남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에이, 우리 아버지 며느리 칭찬 듣고 기분 좋으셨구나? 맞아요. 우리 은별이 일 잘하기로 유명해요. 나도 이 사람 일하는 거 보고 반했으니까. 우리 회사랑 협업할 때도 이 사람 덕 많이 봤거든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시부모님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옆에서 듣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요. 모르긴 해도 우리 은별이 어머니랑도 잘 맞을걸요? 딱 보니까 물건 고르는 센스가 어머니랑 판박이에요.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언제 같이 한번 쇼핑 나가보세요. 그날 남편이 했던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 시어머님이 쇼핑하러 나가신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차를 끌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태우고 백화점과 편집샵을 돌았어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다시 어머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랑 쇼핑을 하시는 게 꽤나 즐거우셨던 모양이에요. 이후로도 자주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넌 이런 샵은 어떻게 알았니? 물건 질도 괜찮고 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놔서 쇼핑할 맛이 나지 뭐니. 우리 희지랑 다닐 땐 한 번도 못 와본 곳들인데 말이야. 저도 일 때문에 알게 된 분들한테 소개받은 곳이에요. 물론 가격대가 있어서 쿠션이나 작은 소품 외엔 사본 게 없지만요.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어머님 모시고 쇼핑하면서 대리만족 제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어머님. 어머, 얘도 참. 기분이다. 그동안 나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가격 걱정 말고 내가 사줄 테니까. 정말요, 어머님? 저 그럼 사양 않고 비싼 거 고를게요. 취향이 비슷한 덕분에 어머님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쇼핑을 다니면서 제게 콩고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식탁도 얻게 됐고 침구도 2세트나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인정받고 어머님과도 많이 가까워지자 시샘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지 뭐예요. 바로 제 시누이였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제 시누이가 딱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 눈밖에 나 있을 땐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게 연락도 하던 시누이가 상황이 바뀌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못되게 굴더라고요. 말끝마다 저보고 없이 살아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언니처럼 돈 많은 남자 잡는 노하우 좀 알려달라는 둥, 자기 집에 기생해서 사니 편하겠다고 그러지 뭐예요.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어렵게 시댁과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걸 내 손으로 깨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솔직히 제 시누이는 계급장 떼고 밖에서 만났으면 한 주먹감도 안 됐거든요. 부모 잘 만난 덕에 사교육의 도움도 톡톡히 받았음에도 경기권대학에 겨우 들어갔거든요. 학벌 세탁하려고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렇게 들어간 대학이 돈 주면 졸업장 주는 수준의 학교라서 알만한 사람들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실정이었죠. 졸업하고 취업도 안 돼서 아버님 백으로 모 화랑에서 인턴 생활했던 게 시누이의 사회생활 전부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버님한테는 눈밖에 난 지 오래고
시어머니도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창피해서 쇼핑도 따로 다닐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대학병원 레지던트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올해 초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 혹시 돈 때문에 혜지랑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왜 우리 혜지랑 만나지? 무슨 말이 그래. 그래도 자기 여동생인데 자기 동생한테 우리가 모르는 매력이 있나 보지. 아니야. 분명히 돈일 거야.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남편은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 의심을 키워갔고 결국 업체까지 고용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남편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와, 내 동생 혜지한테 정말 내가 모르는 매력이 있었던 건가? 이 남자 엄청 부잣집 자식이더라고. 여자 문제도 깔끔하고 자기 앞으로 건물도 하나 있더라고. 몇 년 전에 부친한테 증여받았대. 이런 사람이 왜 혜지랑 만나지? 근데 모친이 새어머니더라고.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나 봐. 그래도 새어머니랑 사이도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 새엄마라고 다들 신데렐라 계모 같지는 않으니까 좋은 분인가 보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돼서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 시누이의 결혼 상대자가 저희 시댁에 인사도 오기 전이라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시누이는 마치 당장 결혼하는 사람처럼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어머님은 그런 딸이 걱정됐는지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결혼 얘기가 무산되면 그때 가서 어쩌려고 그러나 싶으셨던 거예요. 시누이가 다니는 헤어샵이며 마사지샵, 심지어 각종 편집샵들이 다들 아름아름을 통해서 알게 된 곳들이라 소문이 퍼지는 건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일부러 더 그러는 사람처럼 자기 결혼을 소문내고 다녔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나랑 혼수 좀 보러 가요. 엄마가 언니랑 가라네. 암튼 나 오늘 가구 좀 봐야 하니까 엄마가 자주 가는 샵 알죠? 거기서 봐요. 그 샵이 어딘데요? 어머님이 가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답답하게 왜 이래? 왜 언니가 소개해준 데 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거기에. 암튼 나 시간 없으니까 30분 내로 와요. 알았죠? 시누이는 명령하듯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쉴 생각으로 퍼져 있던 저는 할 수 없이 옷을 챙겨 입었어요. 화장도 하기 귀찮아서 대충 겉옷만 집어 입은 수준이었죠. 당신 그러고 가게? 누가 보면 동네 슈퍼 가는 줄 알겠어. 혜지가 보면 장난 아니게 갈굴 텐데. 뭐 어때? 차 끌고 갈 건데. 쉬는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 나오란 사람 잘못이지 뭐. 내가 진짜 자기 동생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정말. 남편한테 짜증을 팍팍 내곤 차를 끌고 나갔어요. 주말이라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지 뭐예요. 아, 왜 이제 와요? 팔 끊어지는 줄 알았네. 이거 받아요. 아, 안 받고 뭐해요? 일단 그거 차에 실어놔요. 아가씨, 그걸 왜 내 차에 실어요? 아가씨 차는 어디에 두고? 그런데 시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말에 내가 뭐하러 차를 끌고 나와요? 주차하기도 힘든데. 짐꾼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짐꾼? 설마 지금 나보고 짐꾼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척이야. 언니,
우리 집 짐꾼이잖아요. 우리 엄마랑 쇼핑할 때도 언니가 짐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뭘 새삼스레 아닌 척이야. 언니 따위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뭐가 있다고. 치칠이 궁상인 집구석에서 살다가 우리 오빠 꼬셔서 신분 상승한 줄 알았어요? 언닌 그저 우리 집에 짐꾼하러 들어온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주제를 알아야지. 잠만 말고 짐 들라고. 신우이는 성질을 빽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제게 던졌어요. 그 바람에 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말이라 거리에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울컥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는 쇼핑백을 대신 줍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품위 있어 보이는 여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쇼핑백을 정리하더니 끈을 신우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분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혜지씨, 여기서 또 보네요. 본인이 쇼핑한 물건은 본인이 챙겨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후줄근한 제 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예요. 제가 짐이 많아서 불렀어요. 은별씨, 이거 집에 좀 가져다 놔요. 제 이름을 들은 여사님이 움찔하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21년 전에 집을 나갔던 제 엄마였거든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제가 제 엄마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역시 저를 보시고는 단번에 알아보셨는지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은별아, 우리 은별이 맞지? 나 기억 안 나?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가 분명히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다던 엄마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멍하게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었더니 엄마가 달려와 저를 와라 껴안고는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우시더라고요. 한참을 길거리에 서서 끌어안은 채 울었던 우리 모녀는 제 차로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신우이가 그 정도 눈치는 있는지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요. 차에 나란히 앉은 우리 모녀는 그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외할머니 장례식 때 외가에 갔을 때 벌어진 일들까지 모조리 다요. 당시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든 엄마를 보신 외할아버지는 당장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결국 외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었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이혼 소송을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다더군요. 아빠한테서 저마저 뺏어버리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네 아빠를 살리는 방법은 너를 아빠 곁에 두는 것뿐이었어. 그 사람 너마저 없으면 세상에 미련을 둘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신 너랑 네 아빠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생이라도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빠랑 이혼을 하고도 한동안 저 모르게 아빠를 찾아왔던 엄마는 외할아버지 성화에 재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발길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게 저랑 아빠를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가족에게도 도리인 것 같다면서요. 할머니가 제게 엄마의 부고를 알렸던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의미였겠죠. 엄마를 통해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다 보니 조각이 맞지 않았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랑 아빠를 버린 게 아니라 아빠를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엄마에 대한 미움도 사라져 버렸죠. 그날 이후 엄마는 재혼한 남편분과 아들한테 저희 부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엄마의 아들은 전 부인의 자식이었는데 처음 저희 엄마를 보던 순간부터 무척이나 잘 따랐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재혼을 결심한 것도 그 아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새로 이룬 가정에서 새 남편과 새 아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제 시누이랑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겹사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엄마가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심히 물었는데 글쎄 그 집 아들이 정색을 하지 뭐예요. 네? 제가 혜지 씨랑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혜지 씨랑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귄 적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친구 동생의 친구라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정도라고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친구 동생, 그러니까 혜지 씨 친구입니다. 아, 중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혜지 씨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게요. 괜한 신경 쓰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과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섰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해 물었더니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누이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시누이가 꼬리를 쳤던 게 들통이 났거든요. 남자가 받아주지 않자 거짓 결혼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와, 저는 살면서 이런 상또라이는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어쨌거나 겹사돈이 되는 게 아닌가 했던 제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1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아이도 생겼고 죽은 줄 알았던 친정엄마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육아에 빠져 지내고 있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저였는데 지금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기만 하네요. 앞으로도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가꾸고 보살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이한테 사랑도 많이 줘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